우리가 어떤 순수하게 산업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 산업들이 다 힘들잖아요. 테레비 사업도 앞으로 이제 쉽지 않고, 그리고 뭐 화학, 철강, 화학도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뭐 철강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초객차 기술이 반도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수출의 한 20%가 반도체잖아요. 이 반도체가 흔들리면 뭐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가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수해야 되는 거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EUV 장비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큰일이 난 거잖아요. 그럼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우리는 더 나은 반도체, 더 나은 반도체 이 전략밖에 없는 건가요? 뭐 두 가지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더 앞선 기술들을 해서 계속 간격을 유지하거나 네. 벌리거나 해야 되는 이제 그것이 되거나, 또 하나는 아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 건데, 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기술 객차, 초객차, 그래서 이제 기술 초객차고, 뭐 여러 책도 보면 초객차 많이 쓰잖아요. 라는 말을 이제 네. 쓰는 건데 네. 사실은 쉽지는 않죠. 쉽지 않고, 이제 그것이 되려 그러면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거고, 결국 또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기술 초객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제대로 조성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금 같이 이렇게 많이 반도체 하려고 서로 압박을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고, 중국도 이렇게 보조금에서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고, 일본도 막 국가적으로 라피더스 만들고 해주고 있고 네. 한데, 한국은 좀 이렇게 딱히 뭔가 이제 좀 확 지원해주는 느낌이 나진 않거든요. 금액적으로 봐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반도체가 뭐 원래는 뭐 하나의 기업의 제품이기 때문에 뭐 기업과 기업의 어떤 뭐 경쟁이죠,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이 반도체로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국가 전략 자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이제 국가에서도 반도체를 국가 전략 품목으로 정하고 국가의 어떤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는 뭐 그걸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지원 혜택들을 하는 거죠. 뭐 중국은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그렇고, 뭐 EU도 반도체법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안보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원하는 내용들이 이제 틀리죠. 그래서 한국은 뭐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세제 혜택 정도인 건데, 다른 나라에서 직접적인 이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힘든 것들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또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것들이 꼭 정답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건데, 결국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아니고 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연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하고 경쟁했을 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 기업이 해야 될 것들, 국가가 더 해줘야 될 것들이 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뽑아내서 국가가 좀 전면적으로 나서서 더 선제적이고 주동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런 국가적인 지원 체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는 뭐 보나마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국가 지원 없이도 삼성전자가 한 20년 넘게 계속 1등을 잘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원이 없으면 어려울 정도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기술력도 있고 지금까지 또 고객 베이스 여러 가지 또 반도체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렵다, 당장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경쟁을 하는 거. 네. 근데 기업과 기업 간에 순서에 붙으면 우리 기업들이 뭐 진리가 없죠. 예.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정부가 어떤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망해야 될 기업들도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만약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힘든 게 사실이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국가가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저 TV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짜장면을 1,500원에 파는 거예요. 탕수육을 3,000원인가 5,000원에 파는데 그런데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갔더니 건물주더라고요. 임대료를 안 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아빠가 건물주인데 지금 임대료 안 받으니까 이렇게 지금 뭐가 되는데, 우리는 내가 벌어서 월세까지 써야 내가면서 되니까. 그쵸, 하려니까
이게 힘들다 이거잖아요. 중국이 딱 건물주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기업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도권을 1,500원에 팔던 네. 중국집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게가 지금 그 넘어간 걸 보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반도체인데 이거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뭔가를 좀 시도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도체가 AI 시대에 그리고 이런 첨단 경쟁의 핵심 이제 부품 뭐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순수하게 산업적으로도 보면 네.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 산업들이 다 힘들잖아요. 텔레비 사업도 앞으로 이제 쉽지 않고 그리고 뭐 화학, 철강, 화학도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뭐 철강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초객차 기술이 반도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수출의 한 20%가 반도체잖아요. 이 반도체가 흔들리면 뭐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가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수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산업이고 또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도체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겠지만 외교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외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미중 간의 이제 경쟁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또 해야 되는 이제 또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건데 외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중국발 리스크, 미국발 리스크의 이제 그 사항을 제대로 알고 네. 그런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이제 기회는 찾아서 모든 게 디테일에 또 악마가 있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 또 잘하면 또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하나 이제 외교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찾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 나가야 되겠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중립을 지키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좀 욕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반도체만으로 반도체만으로 네, 보면 네. 저는 뭐 미국 주가 중국이 경쟁한다고 보면 어쨌건 미국과의 그런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어쨌건 반도체 기술 미국이 시작됐잖아요. 네네. 반도체의 패권을 여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의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쵸. 지금 엔비디아, 네, 네. 팹리스, 네. 뭐 그전에는 뭐 퀄컴, 옛날에는 또 인텔 이런 네, 인텔. 회사들이 잘했고 반도체의 생태계에서 이게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그 툴, 반도체를 실제 회로도로 구현한 기술이 이제 반도체의 어떤 하나의 설계 기술, 설계 소프트웨어인데 네. 그걸 뭐 EDA라고 그럽니다. 네. 그것도 미국 기업이 또는 미국의 어떤 그 관련되는 기업들이 한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 네. 뭐 램 리서치, 네.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 네. 뭐 KLR 이런 회사들이 전체에 보면 장비 한 5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ASML, EUV 같은 경우도 결국 다 미국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미국이 기술 주지 않으면 걔들도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시장적인 측면에도 봐도 그렇고 우리는 미국하고 이제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중국을 포기할 거냐? 중국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미국의 그런 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면 또 중국 쪽에서 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의 균형 있는 그런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분명한 반도체 경쟁력도 있잖아요. 네. 이 경쟁력을 잘 갖고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반도체 생태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인력이나 또 자금적인 자원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게 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낸더 플래시, 디램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국 반도체 핵심 캐시카우잖아요. 그래서 이를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의 핵심인 이제 HBM 분야에서 이제 패키징 기술 이 분야의 그 초객차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팹에 미세 공정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했죠.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패키징을 해서 이제 위로 쌓아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HBM 기술이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요. 그 앞으로는 HBM4, 5 계속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의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패키징 기술이 이제 중요한 건데 메모리 내에서 또 이렇게 연산을 하는 뭐 핌, 뭐 이런 기술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핌에서 메모리 안에서 이렇게 일부 연산이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가 매체를 보면 HBF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HBF에서 이게 하이 밴드 위지 플래시라고 해서 이런 낸드 플래시도 쌓아 올리는 거죠. HBM은 DRAM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를 쌓아 올리는 이제 하나의 그런 적층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게 HBF도 이게 결국은 패키징 기술인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뭐 제가 이제 주변에 얘기를 들으면 이게 칩 전체를 이렇게 기판에 접합하는 FCBGA 기술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HBM하고 GPU를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핵심 기판인데 HBM과 못지않는 그런 중요한 패키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AI 시대에서는 그런 이 패키징 기술을 어떻게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하나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팹리스 역량 강화인데 이게 한국이 가장 취약합니다. 팹리스도 여러 가지 범위가 이제 많은 건데 이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70%가 팹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해요. 미국이 한 68%고 대만이 21%고 중국도 한 9% 되는데 중국보다도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비중이 크니까 다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AI 시대는 이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이 하나의 이제 그 단말기에서 즉시 처리하는 그런 온 디바이스 AI 시대로 진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전자 제품에 각각에 다 이제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될 텐데 뭐 자율주행차, 로봇, 어려운 웨어러블 기기 뭐 들어가 AI 칩 수요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AI 칩에 이 만들려면 결국은 이제 팹리스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팹리스 반도체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내야 다른 제품에도 그런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제품 경쟁력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팹리스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발전 플러스 전체 우리 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팹리스의 강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인데, 이제 파운드리가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최첨단 파운드리는 TSMC가 92%고, 삼성전자가 8%예요. 2등이지만 너무나 이제 격차가 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 TSMC와 정면 대결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좀 특화 분야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형 파운드리는 이제 최선단 공정에 집중해서 어쨌건 TSMC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중소형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날로그 촬영용 반도체 같은 범용 공정 영역을 담당하는 이제 구조가 될 텐데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역량을 강화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팹리스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이제 뭐 기존에 있는 파운드리를 키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공공 파운드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야지. 그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삼성전자가 유달리 사업 분야가 많잖아요. 파운드리도 하고 메모리도 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회사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하면 투자비만 해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 가전에 이게 다 있으니까 뭐 차라리 그러면 다 분사해서 쪼개는 방법이 나을 건지 아니면은 뭐 좀 돈 되는 것만 남기고 아니면 어떻게 좀 해야 되는 전략이 그런 게 좀 이야기가 나오거나 좀 생각이 있거나 그런 것도 있었었나요? 뭐 그런 분야는 이제 회사의 하나 이제 사업 전략의 측면인데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어쨌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발전을 하는데 이게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다 있잖아요. 텔레비 있지, 휴대폰 있지. 게임기도 만들었잖아요. 뭐 많이 반도체 많이 같은 경우도 예. 팹리스도 있어요. 팹리스, 파운드리, 그렇죠. 반도체 그렇게 이제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작용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일단은 필요하다 봅니다. 네, 한때 이제 파운드리 분사 얘기가 이제 좀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뭔가 하니까 이게 파운드리가 우리의 고객이 우리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팹리스가 우리 파운드리한테 삼성전자한테 오더를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팹리스도 하잖아요. 애플이 우리한테 파운드리를 주고 싶은데 애플도 팹리스거든요. 애플이 휴대폰을 만들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핵심 칩은 자기네 설계를 해요. 우리는 주고 싶지만 경쟁사는 우리 휴대폰인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에 좀 실력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객과의 문제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드러내서 하면 이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그런 부분들도 경영진에서는 뭐 좀 고려를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드러내면 이게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서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견딜 수 있을까? 지원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 뭐 같은 법인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오면 이제 혼자서 독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이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쨌건 관련되는 종합 선물 세트가 서로 시너지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건데 향후에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그룹이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삼성그룹 자체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 TV가 20년간 1등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직접 또 LCD 패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삼성 휴대폰이 잘하고 있는 것도 삼성 휴대폰에 들어가는 핵심 모바일 AP 칩 같은 것도 물론 뭐 퀄컴에서 받기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또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같은 삼성 그룹 내에서는 뭐 소통이 또 좋고 여러 가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장점이 되어 왔는데 이제 일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고객과의 관계에서 좀 이제 애로가 있었던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장단점인지 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경영사의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격차, 추격차 하는데 그러면 반도체까지 따라잡히고 나면은 더 따라잡힐 건 없지 않아요? 그 마지막 보루가 맞아요, 반도체가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게 또 AI 시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는 거니까 로봇 이런 분야도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분야고 뭐 자율차에 관련된 부분들,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들 뭐 많죠. 계속 나오죠. 이제 이런 부분들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지금은 핵심 캐시카우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나 우리 한국의 어떤 수출 구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가 그거는 이제 또 잘해온 거니까 이제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새롭게 있는 이 4차 산업의 이 AI 시대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많은 인력들이 이제 투입이 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그런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배양을 해야죠. 아무리 뭘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근데 로봇만 하더라도 중국 쪽 가격 그 로봇 가격 뭐 보면 정말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능이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고 괜찮고 이런 식으로 이미 벌써 우리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될 산업들을 먼저 지금 다 찜해놓고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제 다음에 뭐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제일 많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기업과 국가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삼성전자 기획팀 있을 때 기획팀에 하는 고민이 당장 현재에 있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결국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뭐 먹고 살 거냐. 옛날 이건희 회장께서 생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10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식은땀이 난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유 회장님 뭐 지금 우리가 돈 잘 버는데 이렇게 엄살을 부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4, 5년 정도는 먹고 살죠. 결국은 아까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가는 거잖아요. 노키아가 한순간에 휴대폰이 가듯이 또 소니가 삼성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가듯이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어떤 부분 환경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날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는 한국이 잘 왔죠. 그럼 국가적으로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 이 분야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 거고, 뭐 그건 이제 뭐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국가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도 있는 거고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우리가 AI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일본이 한창 좀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도요타가 완전 그냥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면서 공장 다 해외로 돌려가지고 이제 원가 경쟁 붙으려고 다 나갔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공장들을 다 해외로 다 넘겨서 뭐 이제 아까 말한 규제도 좀 피하고 단가도 절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거라 봤는데 안 하고 버티더라고요. 한국에 최대한 있으려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그 기업의 철학 정신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선택인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반도체 부분은 좀 다른 것이 결국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고 또 산업 인프라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은 뭐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죠.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갈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전 제품 이런 경우들은 임금비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되지만 반도체는 한국 자체에서 결국은 이게 자본 투자죠. 설비 투자이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일부러 그런 뭐 저임금을 찾아서 나가야 될 이유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나가고 또 미국의 반도체를 나갔던 부분들도 사실은 좀 지정학적 그런 고려 요소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반덤핑 이렇게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요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고객들이 좀 혹시나 한국의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중국이 직접적으로 내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나갔던 것인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한국에 세금 많이 내고.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 여건들이 갖춰진다고 하면 막 그렇게 뭐 가전 제품처럼 뭐 그렇게 다양하게 다변화할 그럴 필요는 이제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TSMC가 미국으로부터 92%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계속 요새 신문에 나오는 게 뭐 양안 관계가 좀 갈등이 심각하다. 그럼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TSMC가 반도체 못 만들어내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미국이 TSMC를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40%까지 지어라. 전체 TSMC의 생산 캐파에 뭐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이유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사업도 있지만 중국에 오래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구독자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러면 중국에 진출을 했을 때 중국 현지에서 좀 살아남는 방법들이 뭐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책에서 이제 이 중국 공략의 해법으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이제 해법을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2007년도에 중국에 출장을 오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뭐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중국 삼성과 한국 삼성을 분리해서 서로 경쟁해라. 그 당시 잘 이해도 못했어요. 경쟁을 해. 왜냐면 우리가 본사의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죠. 중국의 어떤 하나의 글로벌 제품의 버전을 중국 버전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중국은 중국의 인구도 많고 땅도 넓기 때문에 오리지널 중국향으로 거기서 현지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뭐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연구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연구소도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고 하면 중국은 이제 뭐 영어 잘 안 되고 중국 현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중국의 어떤 현지의 이 인재들을 써서 하라. 그리고 만약 주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마라.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하면 중국에 사업 안 되잖아. 또 우리 중국에 근무했던 많은 다른 기업들 뭐 LG나 그다음에 뭐 CJ나 뭐 포스코 이런 이제 법인장들하고 이제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답이 잘 없고 그런 건데 저는 이제 20년이 지난 전에 해법이지만 지금도 결국은 그 해법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직접 세일즈 파트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기회가 돼서 미국 근무하는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중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미국 기업 중에서는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한번 추천해봐라. 네. 이런 얘기를 한번 물었더니만 딱 얘기하는 게 미국의 한의라는 기업을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한의에 그 아는 인맥을 찾아서 만났어요. 중국 사람하고. 그래서 어떠냐. 내가 이런 상황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일 중국은 미국 한일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다. 그러니까 분리돼 있다 하는 게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2004년에 매출이 미미했는데 2020년인가 뭐 60억 불 정도로 성장을 했고 지금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의 해법을 한일이 사용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을 연구를 했어요. 한국 기업은 사실 중국 시장에서 살아나고 생존하고 있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딱 하나 있는 게 이제 그 오리온. 네. 오리온인데 제가 이제 오리온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좀 연구를 했습니다. 책도 쓰면서 하니까 오리온도 이제 실적도 중국이 40% 됩니다. 글로벌 매출에. 이게 대단한 거죠. 오리온 초코파이 산업이라고 해서 다른 거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네. 40%나 되고 더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이제 중국 오퍼레이션을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중요 포스트가 다 현지인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좀 공통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그러면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 중국을 철저히 알고 현지인을 활용하든지 중국을 정말 잘 아는 한국 사람이 평생에 뼈를 묻는 각오로 거기서 하고 독자적으로. 물론 뭐 중국 기업하고 합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되지 않으면 희망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만일에 중국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희 회장님의 해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루이싱 커피 때문에 되게 이제 고전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처음에 상하이에서 되게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고전을 하고 있는데 딱 하나는 고전 안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아이폰. 아, 뭐 예전에 저도 중국 말 들어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애플은 중국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완전 그냥 이제 그 현지인 사람들 봤을 때도 여기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다 취업하고 우리 쪽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의 결정대로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통보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현지화가 잘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애플은 조금 더 다른 면이 있는 것 달라요. 같아요. 저도 이제 애플을 좀 많이 이제 봤는데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미중 간의 경쟁이 이제 치열해졌잖아요. 네. 2018년부터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을 막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화웨이를 때리고 반도체도 주지 못하도록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화웨이가 그때 엄청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화웨이 빈자리를 누가 메꿔야 할까요? 중국 기업이 메꾸거나 아니면 화웨이도 안드로이드 폰이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이 메꿔야 그렇죠. 되는데 갤럭시 거죠. 네. 삼성이 이제 그때 좀 힘들어진 상태에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는데 그 자리를 아이폰이 들어갔어요. 와. 그래서 제가 중국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만 그래도 애플을 쓰면 이게 프리미엄급의 소비자의 그걸 느끼지 않냐. 역시 브랜드력.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납킨이 돼 있잖아요. iOS. 그쵸. 그래서 이게 벌써 이걸 옮기면 불편하고 이미 애플 아이폰에 이제 이게 중독돼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애플의 독특한 하나의 그 진짜 말 그대로 프리미엄급의 이미지 그리고 어떤 이 OS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을 지탱하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는 어떻게 잘 나갈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약간은 좀 이제 좀 꺾이는 면도 있고 그런 거는 같은데 그래서 애플이 대단한 회사이긴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 색깔이 주황색이잖아요. 그 색을 중국이 너무 좋아해서 그게 또 되게 잘 팔렸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 그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하나의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네. 또 이제 애플이 또 그런 하나의 변화를 하니까 또 이제 또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 아니, 결국 어쨌든 모두 안 된다는 아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배워야 되겠네요. 저는 뭐 중국 시장이 결코 공략하지 못할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저는 강한 민족이고 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중국을 그냥 짝퉁만 만드는 회사, 짝퉁만 만드는 나라,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보다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아니라 중국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중국이 왜 저렇게 잘 나가느냐 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중국 공략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데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일부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현지에서 보고 또 학술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는 그렇고요. 또 제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또 중국을 오래 있었던 사람들 또 다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맞춰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 중국에 대한 이 경쟁력, 그다음 부분들은 위협을 느끼고 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감을 하고 이걸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답을 찾기가 힘든다는 그런 부분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힘들 때는 백투더 베이직이잖아요. 기본부터 출발해서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술 경쟁력, 제품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주식 투자할 때 특히 뭐 요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심 많으셔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막 왜 안 오르지? 왜 계속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결국 기업의 본질은 이런 디테일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이 쌓이면은 우리가 또 이제 또 중요한 순간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